연비는 어쨌든 괴물은 괴물이네요.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이 정도라니. 디젤인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보는 차는 르노 캡처입니다. 르노 삼성 캡처가 아니고요, 르노 캡처라고 했죠. 요즘 이제 르노 삼성에서도 단순하게 모든 차를 다 르노 삼성화 시키지 않겠다, 르노 차는 그냥 르노 차로 가겠다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건데요. 르노 캡처 어떤 점이 이전의 QM3와는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이 차가 가치가 높은 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모양에서 봤을 때부터 이 차는 르노 차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일단 태풍에 눈이 없어졌잖아요. 이걸 로장주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모라는 뜻의 불어래요. 프랑스 하면 예술의 국가다 보니까 그 예술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 표시 이렇게 생겼잖아요. 프랑스 정부 표시는 이렇게 생겼어. 똘레랑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프랑스의 어떤 예술적인 면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 차만큼 예술적으로 우아한 자동차는 없지 않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뭐 누구도 이 디자인을 이 급에서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로 아름답게 만든 디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크롬 몰딩 같은 것도 화려하면서 과하지 않게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평가 기준을 살짝 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건 뭐 좋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예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DRL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뭐 여기에 뭐 몇 개의 파트가 분리되어 있었겠죠. 뭐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잘리거나 몇 피스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랬을 텐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한 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립이 안 되겠죠. 단차 제로를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뭐 디자이너는 우리는 디자인을 했으니 너네는 만들어 라는 식으로 약간 어려운, 정말 도전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디자인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이 차는 전면부도 아름답지만 후면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그 르노만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지, 르노의 느낌이라면 여기 연결돼 있었던 거 아닌가?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어쨌든 이런 식의 우리 글자로 디귿자 같은 그런 형태의 쉐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차의 디자인은 상당한 아이러니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SUV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 너무 낮으면 해치백으로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게 해버리면 또 껑충한 느낌이 들어. 톨보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도대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 부분도 무게감을 지나치게 주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자로 되어 있으면 SUV 느낌이 나요. 요걸 연결해버리면 해치백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걸 연결해버리면 이 차하고 높이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지만, 요만큼 차이 나지만 메간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 높아지면서 여기를 끊으면 캡처가 됩니다. 소형 SUV라는 차들 보면 대부분이 해치백하고 높이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SUV라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중간을 연결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어쨌든 이 차는 굉장히 작은 차, 낮은 차라는 겁니다. XM3 같은 경우는 전장이 좀 더 길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이 깎여 있어서 이게 SUV인가 세단인가 라는 그 경계에서 그냥 이게 멋있는 건가 보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얘는 지금 확실하게 SUV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실제 SUV를 축소해 놓은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뒤에서 봤을 때 당당하다기보다 너무 귀엽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귀엽습니다. 그래서 뭔가 멋있다 라기보다는 아기자기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뒷모양이에요. 너무 귀엽고, 요게 뻗은 것도 장난감 자동차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깜빡이는 당연히 LED가 아니긴 한데, 근데 LED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겼다면은 굳이 LED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보통 할로겐 램프가 들어있으면 램프의 폭이 어느 정도 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안쪽에 어떤 식으로 반사판을 구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할로겐을 쓰고도 길고 얇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네요. 뭐 어쨌든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소재를 이렇게 연결해서 잘 붙여서 지금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 봐도 살짝 이렇게 LED를 채 썰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위쪽에 보면 약간 르노 고유의 패턴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있네요. 르노의 콘셉트카를 보면 다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이런 데다가 싹 이렇게 입혔어요. 제가 차를 뒷부분에서 볼 때 꼭 이 부분을 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요게 안쪽으로 말려들고 요게 이렇게 볼록하게 힙이 튀어나오는 부분, 저는 이게 너무 차에서 가장 예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르노 차하고 무슨 포르쉐라든지 뭐 이런 뭐 독일 차들도 사실 약간 클래식한 것들을 이어가는 자동차들은 요 라인들을 다들 갖고 있어요. 뒤쪽 팬더를 약간 부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근데 저는 포르쉐를 보면서 요 곡선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곡선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서 저는 르노 차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공간은 이렇습니다. XM3는 낮고 길지만 높이가 뭐 그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는 것 같네요. 이게 다는 아니고요. 이걸 열면 이 아래쪽으로 공간이 더 있어요. 네, 이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뭐 수납 공간은 요 밑을 드러내야 좀 와 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덮어 놓으면 매직 스페이스 치고는 너무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용자들은 그냥 이렇게 깔아 놓고 쓸 것 같네요. 이렇게 깔아 놓게 되면 상당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머플러 이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진짜 머플러를 크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머플러를 숨기는 게 대세라서 그래서 보통 안 내놓는 편인데 희한하게 또 내놨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게 있어요. 그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 뒤쪽에 보면 여기 브레이크가 드럼식 브레이크였냐 디스크 브레이크였냐 이런 거 가지고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뭐 QM3라든지 이런 차들은 저게 드럼식 브레이크였잖아요. 디스크 브레이크 필요하냐?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드럼식 브레이크라고 해서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형식 가지고서 이거기 때문에 저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드럼식 브레이크가 왜 문제가 별로 없냐면, 제동을 할 때 70%에서 80%는 앞바퀴로만 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뒷바퀴의 제동력은 거의 작용되지 않습니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앞바퀴로 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 브레이크는 굉장히 양상한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레이싱카 뒤쪽 브레이크는 정말 요만해요. 정말 조그맣습니다. 일반 양산차보다 더 작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짜. 일단 헤드레스트는 올려야죠. 헤드레스트를 올려서 헤드레스트를 맞췄고요.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착자감 괜찮네요. 착실하게 앉는 느낌이 드는 그런 좌석이에요. 어떤 시트는 이렇게 똑바로 앉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야 되는 차들이 꽤 있죠. 근데 얘는 어쨌든 똑바로 앉을 수 있는 옛날 책상 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뒷좌석입니다. 책상 의자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이렇게 90도 이렇게 탁탁탁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 의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최소한 책상 다리 높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앉은 키 90도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전고가 일단 엄청나게 높아야지 책상 의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차 시트는 다 뒤로 기울여야만 하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야만 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딱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별로 없어요. 정말 전통 XUV라서 천장고가 되게 높든가 그렇게 돼야만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이 차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자세로 앉았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네요. 일단 머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저는 어쨌든 괜찮게 느껴지네요. 일단 불편하진 않아요. 공간 괜찮고 무릎 공간 한 뼘 이상 나오고, 그리고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딱 들어가는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등받이의 각도는 살짝 서 있는 느낌이지만 이 정도라면 뭐 용납 가능한 정도. 앞좌석 시트 밑으로 발이 들어가는가?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뒤에 앉았을 때 불편하진 않다라고 느껴질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뭐 XM3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쪽에 머리가 살짝 닿는 부분, 헤드룸 자체는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왼쪽 벽이 너무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가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숄더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깨 공간도 살짝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근데 위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게 디자인상으로는 좋지만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뒷좌석에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여기에 USB 포트가 양쪽으로 있고요, 여기 시거잭 포트가 있고요. USB 2개는 일단 있어야 돼요, 요즘 같으면. 뒷좌석은 이렇게 6대4로 폴딩이 됩니다. 가운데 헤드레스트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3명이 앉았을 때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은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경우에 슬라이딩 하게 되면 뭐 일단 적재 공간이 늘어나고 조금 더 긴 물건을 실을 때도 뭐 부담 없을 것 같고, 물론 2열에 앉은 사람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서로 좀 타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노는 이런 기능들을 가장 저렴한, 우리나라에서 경차라고 취급받아야 될 것 같은 자동차,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트윙고에도 이런 슬라이딩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실용적인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적재 공간을 봐야 되겠다. 엄청 넓어요. 사륜구동 옵션 있나요? 질문이 있는데 전륜구동만 있습니다. 사륜구동은 아예 처음 계획부터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토션빔인가요? 네, 네, 토션빔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경쟁 모델 셀토스, 코나, 스토닉, 티볼리, 뭐 모든 차들이 전륜구동이면 다 토션빔입니다. 그래서 토션빔 자체를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사실 그렇게 나쁘면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비교해 보시면 거의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멀티링크로 되어 있는 게 링크가 더 많고 뭐 조절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토션빔도 나쁘지 않다. 네, 앞좌석을 한번 볼까요? 앞좌석은 주행을 실제로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안에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 예뻐, 인정. 근데 모든 걸 다 인정하긴 좀 그래.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요. 이게 원래 르노 디스플레이 이거보다 세로로 길잖아. 이게 기본형 모델인 것 같아요. 이 디스플레이가 짧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디스플레이만큼은 좀 큰 게 들어가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 누르면 에코, 한 번 누르면 센스, 한 번 누르면 스포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진 않고 버튼 누르고 화면을 터치하게 돼 있어요. 열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되게 돼 있습니다. 열선은 눌러서 이렇게,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 때도 당연히 한 번에 눌러서 되게. 마이센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저라면은 당연히 한 번 눌렀을 때 바뀌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세팅을 왜 그렇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에 우리가 봤던 열선 시트도 누르고서 눌러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요거에다가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스마트폰을 아무렇게나 올려놔도 의외의 순간에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다른 충전기들은 약간 움직이면 충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확 충전돼요. 약간 삐뚤어지거나 뭐 옆으로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그냥 다 충전됩니다. 시트 자체는 양쪽 몸을 잡아주는 형태의 시트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평평한 시트, 좀 몸집이 큰 사람들도 큰 불편 없이 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트를 갖고 있네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차급에서는 유일하게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차는 지금 옵션이 깡통이기 때문에 360도 어라운드 뷰는 안 들어있어요. 이 360도 어라운드 뷰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있으면 이게 너무나 편리합니다. 한번 입고 나면 없는 차 탔을 때 되게 거부감 느껴져요. 뭔가 아쉬워. XM3와 캡처도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많이 비교하게 되거든요. 캡처가 지금 상품성이 너무 좋아요.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에 비해서 뭐 무려 125mm나 더 길어졌고, 그래서 이전 모델의 느낌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예쁘고 깜찍하게, 그리고 훨씬 늘씬하게 바뀌었거든요. 이전에는 약간 통통한 톨보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젠 늘씬해서 이게 SUV보다 해치백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너무 늘씬해지니까 다른 차 같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XM3가 더 좋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카니발리제이션이 일어나는, 약간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XM3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XM3의
엔트리 버전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십니까? 1,7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싸잖아.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게 싼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하고 비교할 바는 결코 아닌데,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없다거나 뭐 등등등 완전 깡통은 정말 깡통이겠죠. 근데 캡처 같은 경우는 완전 깡통이 없다는 거죠. 완전 깡통 없이 어느 정도 갖춘 게 가장 낮은 트림으로 팔린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중간 트림 정도 되는 게 캡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디오 같은 경우는 9개의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서브우퍼도 제대로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게 옵션입니다. 이게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 높은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본 엔트리 모델 2,400만원짜리 모델이 2,400만원이라는 가격치고는 나쁘지 않은 구성이긴 한데, 디젤이고 뭐 자동 변속기 들어있고,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수동 변속기로 가격을 낮춰서 발표하는 업체도 있으니까 나머지도 다 어느 정도 준수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2,400만원짜리를 갖고 있지만, 그게 렌터카도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이 차를 내가 소유하고 자가용으로, 그것도 약간 좀 폼나게 타고 싶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높은 트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서랍처럼 이렇게 열리는 거.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 쓰겠나 싶긴 한데, 이게 서랍처럼 열리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성 운전자들은 여기다가 신발 넣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 하이힐 신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에 신발 넣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많이 넣는다고 해요. 뭐 등등등 여기다가 많은 걸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라는 건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넓은 공간 무조건 장점이지,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면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으면 열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사람이 탈 일이 별로 없고 1인이 많이 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나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도 이 차는 단단하게 잘 달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 차의 출력은 117마력에 불과하지만 이 정도 출력으로 이 정도의 느낌을 자아내는 차는 사실상 거의 없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의 발랄한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디젤의 한계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디젤의 한계를 느끼기 어려운 신나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넘는가. 네, 이런 느낌으로 넘는군요. 서스펜션이 꽤 딱딱해요. 넘을 때 충격은 있는 편이지만 넘고 나서의 여우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쿵쿵 이러면서 넘어요. 단단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서스펜션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DCT 변속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DCT 변속기는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일단 게트락이고요. 7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7단 자동 변속기와 디젤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훅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움에 있어서도 DCT면 약간 울컥거리는 것도 있겠지 싶었는데, 울컥거리는 거 전혀 없이 아주 경쾌하게 착착착 이렇게 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시승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미세먼지 필터를 꼭 봅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좋은 날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 중국에서 공장 가동하면 어쨌든 한국엔 미세먼지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가동 못했던 그동안의 공장들을 정말 풀가동을 하고 있는지 아주 극심한 미세먼지가 지금 뿌였습니다. 목도 굉장히 아프고. 차 밖에 미세먼지가 53 정도면 지금 차 안은 47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미세먼지 필터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 미세먼지 필터를 갈아 끼우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르노가 프랑스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 기업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필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센터에서 그냥 1, 2년에 한 번씩 갈면 되는데 엔진 오일 갈 때 알아서 갈아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6개월에 한 번은 갈아줘야 돼요. 한국의 특수성, 요거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을 위해서 제발 좀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세먼지 필터 자체도 순정 필터를 좀 좋은 걸로 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모닝을 얘기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없다니 크루즈 있던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니까 그냥 크루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차에도 크루즈 컨트롤은 있습니다. 기본형에도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고속도로에서 앞차 있어도 그냥 박는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앞차가 있으면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빨리 가면 알아서 속도를 높이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라고 얘기하는데, 차급에 따라서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는 옵션이 있고 없는 옵션이 있는데 지금 시승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습니다. 2,400만원짜리 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들어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작동돼서 차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차선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기능이 작동돼요. 그리고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있어서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면 알아서 세워줍니다. 그런데 카메라만을 이용하는 거고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레이더를 이용해서 제동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상위 등급의 자동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레이더, 그리고 더 향상된 긴급 제동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옵션이 좀 더 추가된 트림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차선 이탈 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확 이렇게 꺾어주는 느낌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트림이다 보니까 이것보다 위에 트림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하고는 달라서 아주 부드럽게 꺾어주는, 약간만 보조해주는 그런 느낌의 어시스트네요. 야, 이게 차선을 넘어가니까 핸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QM3 아니면 SM6 이런 차들 보면 차선을 넘어갈 때 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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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저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걸 고장으로 인식했다고 해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차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미국 같은 데서 운전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엔 차선에 캐치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면 반사판이 있는데, 그 노면 반사판 아니면 노면 반사 페인트 이런 것들이 노면에 있을 때 그걸 밟는 소리가 드드드득 하고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녹음해서 그걸 그대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소리에 익숙한 사람은 아, 이게 그 소리구나 라고 느낄 텐데, 우리나라엔 그 소리가 없으니까 좀 아쉽게도 사람들이 이건 고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그 부분을 이제 좀 바로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을 넘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핸들만 떠는데,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패들 시프터를 한번 작동시켜 보면요, 어쨌든 이 차는 디젤 엔진인데 110마력대 이 파워, 이 정도 파워라면은 뭐 도로에서 아쉬움은 일단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쉽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가솔린 모델을 얼마 전에 타봤는데 그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디젤에 비해서 가솔린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들고 RPM도 활용을 더 할 수 있어서 그 재미도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동차들이 힘이 한계에 붙였을 때 괴상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웽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가솔린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약간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것 같을 때 와 이런 식으로 약간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는, 내색하지 않는 그런 마초 같은 그런 사운드를 냈는데, 얘는 약간 힘들어하는 느낌이 탁 느껴집니다. 아, 이게 힘드시구나 지금.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기도 하고 좀 더 날렵해지기도 하고, 뭐 서스펜션이나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진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전 QM3하고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뭐 여러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경쾌하다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뭐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거야, 이 차를 갖고서 정말 주행의 즐거움을 즐기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솔린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디젤은 어디까지나 연비가 좋고 뭐 장거리를 자주 이용하는데 장거리 갈 때 기름값이 좀 아까워 라고 생각하신다면 디젤을 선택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디젤 요즘 가격이 너무나 낮아져서 1,000원 이내잖아요. 1,000원 이내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디젤에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젤이 요즘 엄청난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너무나 환경 파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금 어떤 게 환경을 더 파괴하는지는 굉장히 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솔린은 지금 GDI 엔진을 채택하고 있는 차라면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디젤은 초미세먼지보다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DPF로 다 걸러내서 사실상 그렇게까지 매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디젤, 똑같은 가솔린 GDI 이렇게 있으면 가솔린 GDI가 좀 더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요즘은 보고 있어요. 게다가 CO2 같은 경우는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이 더 적게 내뿜는 거니까 CO2 위주로 규제를 하다 보면 디젤이 당연히 득세하게 되는 거고요. 디젤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으냐?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도 디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죠. 딱 잘라서 디젤은 환경오염의 원흉,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잘못 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디젤이 운동이 있다거나 토크는 크지만 마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무게가 조금 더 무겁다거나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거나 그런 단점이 있지만, 뭐 적어도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디젤을 선택하지 못하겠다, 요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젤 엔진은 다들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주행하면 연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젤은 공회전할 때 연료를 가솔린에 비해서 조금 더 뿜어야만 하거든요. 디젤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RPM이 높을 때, 배기가스가 많고 터보차저가 작동되고 막 공기를 밀어넣고 그러면서 린번이 막 일어날 때, 그때가 이제 디젤 엔진의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QM3도 그렇고 그때부터 연비 괴물이란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르노 차들이 유럽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그건 정속 주행일 때 연비가 우수한 거고요.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 디젤이 그렇게 연비가 막 좋을 수가 없어요. 하이브리드가 돼야 연비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니까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이 지금 켜져 있는데도 꺼져 있다가 에어컨이 좀 부족한 것 같네,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켜야 되겠어 하면서 스스로 지금 작동시켜서 에어컨이 작동되도록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연비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리터당 몇 킬로로 돼 있지 않고 100킬로당 몇 리터로 돼 있는데 7.9 이렇게 가네요. 7.9, 7.8 계산해보면요, 연비가 12.8 정도 되네요. 연비는 어쨌든 괴물은 괴물이네요.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이 정도라니. 디젤인데. 르노 삼성 QM3 캡처 이런 차들의 연비가 좋은 이유는 아마도 DCT 변속기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게트락 DCT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습식이 아니라 건식 DCT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건식 DCT도 물론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약간 울컥거림을 어쨌든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습식은 상대적으로 그게 조금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언덕이나 내리막이나 상관없이 뭐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언덕길에서 가다 서다 계속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엔진이 꺼졌다 걸렸다 하는 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때 DCT 변속기가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한 번 정도 짜증나게 하는데, 그게 한 번 짜증나기 시작하면 계속 느껴져. 그래서 그 울컥거림이 많은 분들에게 되게 불편하시겠지만, 이 차의 DCT 변속기는 결코 울컥거리지 않으면서 연비도 굉장히 우수하게 이렇게 가져가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르노 캡처를 시승해 봤는데요, 마치 유럽을 우리나라에 가져온 듯한 자동차였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 뭐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하고 단단한 서스펜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자동차였고요. 우수한 토크감으로 밀고 나가는 느낌, 이런 것도 충분히 제공하는 차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세팅이지만 보편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인가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약간 부드러운 승차감, 약간 세단 같은 느낌, 조금 더 넓은 공간,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XM3와 이 차 도대체 어떤 차가 더 좋은 거냐, 저는 시승을 통해서 답을 알려고 했는데 답을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